그러니까 워낙 방대한 주제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STO만 더 얘기한 게 아니라 디지털 자산 전체가 또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 먼저 관련된 분들이니까 아시잖아요. 지금 우리 지난 21대 때 STO 관련해서 지금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그다음에 또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올라갔다가 이제 그게 일단 무산된 거예요. 다시 만들어야 돼, 다시. 그리고 이제 7월 16일 아시지만 이제 그 가상자산, 그러니까 증권성이 없는 그런 그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상자산에 대한 그 이용자 보호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죠. 저희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 STO는 전통이 지금 새로운 미래를 끌어안는 그런 과정인데, 새로운 미래 끌어안는 게 기술적으로 아직 이게 좀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만 이제 마켓 프랙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선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권성이 없는 우리 그 일반 그 버추얼 에셋들, 가상자산의 그런 것은 지금 그 뭡니까 이용자 투자자 보호부터 먼저 했었어요.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세컨더리 마켓만 있는, 지금 가상자 거래소만 있는 그런 산업은 그건 산업도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밸류에이션 아비트로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반드시 이게 고용 창출하고 산업으로 되려면 프라이머리 마켓이 있어야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자 보호만 갖고는, 제가 또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한국이 지금 미래 성장 동력이 굉장히 취약한데 언제까지 소비자 투자자 보호만 합니까? 아니 우선 소득이 생기고 기업이 잘 나가야 그다음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소비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균형 감각을 갖다 가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발제자도 쭉 말씀드렸는데, 우리 저 박종백 우리 변호사님 지금 태평양이시죠? 그 뭐 디테일한 거긴 한데, 뭐 제가 어떤 질문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뭐 질문 주셨었는데, 사실은 지금 수탁 뭐 아직까지 법이 안 만들어졌지만 이게 사실 RW 리얼월드 에셋이 사실은 이런 쪽으로 돌아가고 상품이 만들어지려면 법상으로 누구 건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당장 뭐 이제 그게 옛날에 뭐 ABS라서 에스펙 시큐리티 같은 거 만들 때 SPC 만들어서 가면 절연이 됐는데, 지금 그런 문제들이 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잠깐 얘기를 해주시고, 그것이 가능하면은 법에 반영이 돼야 되는지, 새로 나올 때 어느 정도 터치라도 뭐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시행에 나와야 되는지, 아니면 뭐 어떤지 그런 잠깐 멘트를 한번 주시죠. 마지막 그 질문 내용이 뭐였었죠? 그러니까 지금 예컨대 그 지금 이 저 토큰 증권을 발행할 때 뭐 음식을 재료를 갖다가 음식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리얼월드 에셋 자체의 소유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전이 돼야 되고, 그 문제가 됐을 때 또 그 대응할 수 있는 논리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법상으로 지금 충분히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고,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법상에 좀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 외에도 어떤 그 지금 법상으로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좀 불비한 게 뭔지 잠깐 좀 얘기해 주세요. 예,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변호사입니다. 그 오늘 이제 토커나이제이션 말씀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이제 이 모더레이터님이 주신 질문에 답하기 전에 조금 교통 정리를 한번 하고 답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이 토커나이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한 거예요, 사실은. 그 에셋 토커나이제이션, 그 에셋은 거의 모든 종류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커나이제이션하고 STO하고 우리 가상자산하고 이 관계가 뭔지를 좀 알아야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가장 넓은 의미의 에셋 토커나이제이션은 화폐까지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증권을 토큰한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 기금속 이런 것도 가능하고, IP, 지적권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거이기 때문에 사실 토커나이제이션을 한마디로 말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데, 그게 좀 섞여 있어 이제 계속 말씀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정권 자체를 토큰하는 게 STO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된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 금융위의 그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사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거의 안 쓰고 있었던 정권의 형태인 투자계약 정권을 포커스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현금 신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자산을 신탁해서 하나 신탁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신탁했을 때 그거를 조각 투자하는 거를 주로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데 지금 글로벌리는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이나 회사채,
그다음에 국채에 투자하는 펀드 이런 것들이 토큰화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좋은 어떤 하기도 좀 용이하고 규모도 굉장히 큰데 우리는 아직 이제 그까지를 전혀 못 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 그 질문 주신 질문은 사실은 조금 좀 그 종류에 따라 다른데 기존의 주식이나 회사채 이런 것들을 전자증권 하는 거는 사실은 원장 방식만 분산 원장을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금이나 부동산을 토큰하는 거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요. 이제 금은 누가 보관할 것인가 이슈가 있고 부동산은 등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토커나이제이션을 조금 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한 5가지 정도의 구성 요소가 필요한데 토커나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첫째는 이제 이걸로 일단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일단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에셋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거를 실물 자산인 경우에 보관하는 회사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평가가 돼야 돼요. 이게 토커나이를 한 이유는 우리한테 밸류가 있기 때문인데 유동성이 풍부하고 거래하기 쉽고 그다음에 모든 자산을 토큰을 할 수 있다는 건데 유동성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러려면 평가가 돼야 돼요. 그다음에 5번째가 실물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원할 때 실물을 반환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형성돼야 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은 그 질문에 답한다면은 우리가 그 수탁을 하고 보관을 해주는 이 체계가 튼튼해야 되고요. 그게 가상자산일 수도 있고 여러 자산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법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사실은 믿을 만한 기관들이 현재 신탁회사도 좋고 또 다른 라이센스를 받은 회사들이 그거를 책임지고 신탁하는 그게 필요한 게 법적인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말씀은 우리 조진석 사장님이 잘 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 변호사님이 좀 도중에 잘 말씀 주셨고 사실 조진석 대표님이 아까 장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6가지가 사실은 증권 형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지금 그 투자계약 증권이 이때까지 비정형 쓰지 않던 그것만 지금 허용해주고 그다음 비금전 수익증권만 허용을 해주고 글로벌리는 지금 6가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RWA는 기존의 뭐 증권 형태들이 이미 유동성이 있는 걸 갖다 하는 걸 얘기하니까 아니고 그런 건데, 그러니까 개념이 좀 차이가 있지만 아직 우리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중요한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장치를 잘 만들어서 이슈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그 법 처음에 초기에 입법 과정이나 또는 시행령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주셨고요. 사실은 이제 아까 조진석 대표님이 쭉 얘기 주셨지만 야 뭐 블록체인 없어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뭐 비금전 수익증권만 써도 사실은 웬만한 건 다 유동화해 갖고 하는 것처럼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왜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느냐는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틀려요. 앞으로도 좀 더 남은 미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블록체인의 근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위변조 방지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처음에 나왔을 때 21세기에 그 인터넷이 난리쳤던 이유는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수많은 산업과 지금 AI처럼 그 사업 모델들이 붙을 수 있는 인프라 기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처리 용량 속도가 아직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술 돌파를 못했어 인계치를. 그러나 전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 거냐면 이것만 통과해서 가게 되면 기록에다 남기면서 익명적으로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계속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 지금 STO가 많이 발행이 되고 일본이 이렇게 많이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지만 그런 부분들 보면은 부동산 이런 데 NFT가 붙고 이분 회사채 발행해서 STO 할 때도 거기에 인센티브가 붙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블록체인 기반의 가장 큰 특징은 1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1차 도함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도함수로 계속 연결되면서도 누구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코스트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 쪽에 먼저 나갔을 때 경쟁력이 생긴다 거라는 것을 차원에서 미래에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블록체인의 기술이 저는 항상 궁금한 게 우리 규제 완화하고 신산업, 그러니까 신산업이라는 거 하는 것은 신산업이 크려면 2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아주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는 기술의 인계치 돌파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걸 갖다 알아야 되고 그 그림을 아는 상태에서 기술이 이때까지 인계치 돌파하지 않았을 때는 주어진 레귤레이션 하에서의 맥시멈 상품 만드는 게 다 이미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기술이 돌파했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게 가능해졌고 그러니까 그 규제를 갖다 바꿔달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기술의 인계치 돌파가 없이 규제만 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그러면 사자가 껴요. 지금 가상자산이 그런 형태고 그래서 지금 기술이 어디까지 와 있고 뭐가 지금 필요한지 계속 궁금한데 답을 해주실 분이 너무 없어.
근데 오늘 전 람다에 우리 박지원 사장님 계시니까 짧게 글로벌이 어디가 있고 앞으로 뭐가 경우에 따라서 뭐 양자 컴퓨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얘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하여간 지금 뭐가 네. 좀 그냥 짧게 그냥 뭐 속 시원히 이게 좀 뭐 기술적인 아까 간단히 소개 드렸는데 사실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국내와 해외 격차를 보면 사실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게 됐죠. 격차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싱가포르로 도망갔나요? 뭐 싱가포르도 가고 요즘 UAE도 많이 가고 하는데 이제 기술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설치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블록체인 자체는 24시간 계속 신뢰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엄청난 트래픽과 사용자들을 이제 핸들링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운영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러려 그러면 우리 흔히 알고 있던 뭐 테라 루나도 사실은 좋은 우리나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었고 뭐 최근에 이제 뭐 클레이튼이나 뭐 위메이 이런 게 전부 다 토큰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계속 운영하면서 계속 기술이 발전하는 트랙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딱 끊어진 상태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기술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이제 토큰 발행하면 발행된 제 후배들은 이제 기로에 있는 거거든요. 깜빵에 갈 건지 말 건지를 선택을 하고 이제 국내에서 하면 깜빵가 생각하고 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싱가포르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근데 싱가포르 가도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막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런 인프라나 여타 면에서 보면 지금에 있는 우리나라 블록체인 기술은 오픈 소스 나와 있는 거 가져다가 설치해 보고 노드 7개, 8개 돌려보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노드가 100개, 200개, 뭐 밸리데이터들이 막 100명, 200명 이런 거를 운영해 본 기술은 사실 거의 끊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뭐 저는 어저께 제가 또 리플 가서 좀 뭐 토론을 하긴 했는데 그렇게 늦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다음부터 워낙 빠르니까. 근데 거기도 지금 개탄을 하고 있지. 모든 게 다 기술자도 AI로 갔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리플 부사장 보고 돈 좀 써가지고 천재들 좀 데리고 와서 좀 하라고 그랬는데 또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그냥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고 AI만 갖고는 절대 안 된다 생각하고 있어서 블록체인하고 결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서의 좀 그 많은 그 얘기를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기술 쪽에서 얘기를 해서 뭘 도와주면 그 기술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지 그거하고 규제와나 같이 갈 때 신산업이 태동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신뢰가 생기게 되고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믿음 때문에 더욱더 그 이제 자금도 돌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쪽에 노력을 부탁드리고 아까 우리 그 이세일 부장님 내가 물어볼 때 할게요 그랬잖아요. 그 지금 뭐 펄스만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뭔가 뭘 좀 해주면은 지금 그 증권업계 쪽에서 지금 그 시큐리티를 발행을 하는데 증권을 발행하는데 이거를 좀 다음 입법이나 또 이쪽에서 뭘 했고 딱 한두 가지만 굉장히 많은 거 알아요. 뭐 솔직히 총액 인수를 뭐 밸류에이션도 있고 총액 인수가 할지 규모 경제 이슈도 있고 뭐 발행 유통의 컴플라이언스 이슈도 있고 무지하게 많은데 딱 하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저희가 그 21대 국회 때 사실은 제가 그 법제화 만드는 TF에 사실 들어가 있었는데 법제화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빠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증권화 과정이 이제 굉장히 지금 빠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탁업법이 개정이 많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에 올라갈 때 이제 그 여기 계신 분들의 거래 정보라든지 뭐 계좌 정보, 계좌가 이제 정확한 계좌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다른 걸로 이제 표현돼서 들어가는데 그게 개인 신용 정보에 해당하는지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그 금융기관은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고 치는 거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경험이 없는데 그 정책 당국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잘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사실은 마켓 프랙티스가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혁신금 서비스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규제 샌드박스가 사실은 공청회 안만 해보면 뭐합니까? 현장에서 그 경험이 없는데 목소리 큰 사람이 했다가 실패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레귤레이션 샌드박스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시장의 소비자가 선택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고 우리 세종텔레콤의 우리 박효진 부사장님
그 부산 쪽에서 특구에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좀 다음 분은 지금 뭐 시간 초과하고 있는데 뭐 하냐 뭐 이러고 계실 테니까 그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하면서 좀 STO가 아무래도 이제 지금 법안에 올라가 있으니까 좀 이거 좀 요걸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버추얼 에셋, 디지털 자산,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에 그 1단계 입법이고 2단계 이제 산업을 육성하는 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뭐 그런 거 간단하게 좀 한번 얘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세종텔레콤은 그 중기부의 그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규제자유특구법 요걸 이제 활용을 해서 부산에서 부동산 조각 투자 사업을 지금 현재 4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그때 뭐 생각이 나는데 정유신 교수님한테도 좀 찾아뵙고 자문도 좀 구하고 그랬는데 토큰화 하려고 증권을 토큰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증권을 토큰하고 했다고 해서 이 권리를 내 거라고 주장을 하거나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 이 권리 추정력을 갖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게 미러링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 저희 회사 처음으로 미러링 방식을 제안을 해서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왜냐하면 분산원장에 전자등록도 하고 이걸 또 그대로 중앙집중 방식으로 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을 이중으로 해야 되는 방식이라서 근데 그 방식을 활용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러링 방식을 했는데 지금 이제 법제화가 되는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오고 이걸 살펴볼 때 과연 왜 블록체인 기술을 쓰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분산원장에 이 전자등록을 한 걸 이걸 여전히 이제 못 믿겠다는 그런 이제 구조로 중앙집중 방식, 여전히 예탁결제원과 한국거래소가 개입을 해야 되는 방식, 법 구조도 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라서 그래서 아까 조진석 대표께서도 지금 현재는 이제 폐기가 됐지만 그때 이제 나왔던 법안대로 한다고 하면 사업의 활성화가 안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지적 사항들이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가 발행과 유통이 이제 분리되는 부분. 블록체인 분산원장은 참여자가 공동으로 참여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발행과 유통이 같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견제를 하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인데 기존의 자본시장은 발행과 유통이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권리가 다 따로따로 있는데 서로의 이해상충 관계를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이 감시기관이 있어야 되고 서로 또 권리를 갖다 분산을 시켜가지고 서로 이제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본시장은 발행과 유통이 분리하는 거는 그건 원칙이에요. 그런데 분산원장 방식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기존 법 제도화할 때 어떻게 좀 적절하게 기술을 반영할 수 있을까? 현재는 금융위에서는 이제 발행과 유통을 분리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통합할 생각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발행을 하고 나서 뭐 토큰 정권을 주선을 한다든지 인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단계별로 좀 허용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로는 유통에 있어서 상대 매매 방식입니다. 한국거래소라든지 뭐 지금 대체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식을 경쟁 매매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 유리한 이제 그 호가가 나왔을 때에는 바로 이제 체결이 되는데 상대 매매는 수량과 금액을 똑같이 맞추지 않으면 거래 체결이 안 됩니다. 이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그렇게 되면 거래가 활성화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 또한 시장 활성화하는데 좀 많은 제약이 있을 거다. 그래서 특정 부분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정도에 대해서 뭐 말씀하시려면 전면적으로 허용은 아니지만 끝도 없겠지만 예, 오늘 부분적으로는 좀 허용하면 김기용 우리 저 회장님하고 우리 권선진 교수님이 또 국회에 또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네. 좀 그때 좀 이런 기회를 계속 갖도록 하고 우리 지금 우리 윤석빈 교수님이 계신데 이거 그 우리 컴볼 말씀봐. 근데 지금 다음
시간이 지나서 가지고 한 5분 정도 양해를 해주실래나요? 우리 예, 이미 지나서 지금 우리 권 교수님이 아주 당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사실 우리 다 어떤 질문에 필요하냐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펌볼 사장님 뭐 간단하게 또 뭐 네? 그 예, 빨리 말씀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저 뒤에서 화내실지 몰라요. 그래서 예, 질문은 예, 뭐또 저희는 이제 짧게. 전국민 건물주대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펌블의 대표를 맡고 있는 조찬식입니다. 좀 아까 이제 조진석 대표님께서 돈 안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열심히 잘 해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지금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RWA와 STO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한 두 가지 정도를 저는 추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증권 신고서를 내고 정식으로 제도권 안에서 돌아간다고 하면 STO라고 저희가 토큰으로 증권으로 아예 분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면 RWA라는 그 실물 자산을 토큰화하는 그 축으로 이제 몰아넣어서 일종의 그냥 단순 토큰화로 이제 몰아넣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RWA 토크나이제이션에 있어서 절대 뒤처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블랙락이 최근에 금년 3월에 이제 단순한 MMF 펀드를 토큰화한 게 비들입니다. 단지 우리나라는 하이퍼레저나 이러한 프라이빗 체인으로만 그 발행하고 유통시킬 수 있게끔 막아놓은 상황이고, 다만 블랙락은 미국에서 모험 정신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해서 퍼블릭 체인으로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파급력이 크게 와닿았던 것뿐이지 우리나라가 절대 뒤처져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하물며 지금 세종텔레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저희는 신탁수익증권, 그리고 세종텔레콤은 집합투자증권이라는 펀드를 이제 토큰화해서 지금 현재 발행하고, 심지어 저희는 유동화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통까지 시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훨씬 더 앞선 모델이지만 단지 퍼블릭 체인이냐 프라이빗 체인이냐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내부적으로는 조금은 움츠려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을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좀 풀어갈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굉장히 빨리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릴 감사합니다. 말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유, 하실 말씀 많은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죄송해요. 자, 우리 유 교수님. 저 1분만 하겠습니다. 스트러스 컨디션 성원 윤석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연결과 융합, 개방적 혁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개방적 혁신으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AI 부분도, 그러니까 AI 블록체인 융합이 중요한 부분인데 AI 아까 말씀 여러 가지 부분들도 ABCD, AI, 블록체인, 클라우드 데이터 융합을 해서 AI 에이전트 할 때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옵3, 그러니까 STO나 R12도시도 연결과 융합이 돼서 마이 데이터처럼 마이 AI 온 웹3에 대한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서 국회도 그렇고 개방 혁신으로 좀 혁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치신 건 빨리 끝내라. 그래도 질문도 있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제가 오늘 와서 이 이제 강의를 다 들었는데 지금 듣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기 앉아서 들으면서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제일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자동차도 영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법 규제가 자동차 시속을 마차보다도 앞서면 안 된다. 그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산업이 독일에서 발전한 것은 독일에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면은 달릴 수 있는 대로 힘껏 달리고 해서 그러니까 독일이 자동차 아주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하니까 얼마나 이것을 잘 개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들어보니까 엔진 그게 돌아가야 된다면서요. 그럼 그것을 중앙에 크게 국가 예산 지난번에 보니까 출산 장려 하는데 360조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 데다가 돈을 쓰지 말고, 그런데도
출산율은 그냥 수직 이렇게 떨어져서 세계에서 대한민국 출산율이 가장 낮습니다. 0.7.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기에 대한 그 블록체인이니 또는 뭐 가상화폐인가 뭐 그런 거라든지 비트코인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게 지난해에 그 법을 했다가 그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다 하는데 규제하고 법률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하고 여기에 나와서 하시는 분들하고 법이 통과되려고 하면 국회의원을 다 잡아야 되는 거죠. 한 사람씩 국회의원을 다 잡아가지고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지만 이것이 다 발전을 하겠어요. 제가 올해가 나이가 90입니다. 박수 한번 그런데 이 자리에 왜 왔느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옛날에 산업혁명 이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바뀌었는 이 세상 우리는 발을 맞춰 따라갈 수 있고 우리가 선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들으면서 다른 여러 가지 다 할 것 없이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거기 국회의원들 이름들 다 해가지고 한 사람씩 다 잡고는 이것을 통과하도록 합시다. 그런데 이 법을 어떤 법을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니까. 아니 그 금년 안에 법원이 이제 한마디 다 해주세요. 그렇게 금년 안에 하시고. 무조건 통과시키라고. 네? 금년 안에 통과시키라고 지금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국회에 이제 금융위원을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제 며칠 전에 전부 다 거기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입니다. 경상도입니다. 그래서 경상도 국회의원부터 쫙 해가지고 아니라도 만나가지고 이것을 하려고 지금 시작을 하는 중입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경상도니까 우선 경상도에 있는 국회의원부터 잡아서 하고 또 고향이 저기 충청도 같으면 충청도에 있는 국회의원 잡아서 하고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런 관심이 있어서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나와서 하면은 올해 내로 법 통과되기 일 아닙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뭐 우리 50대, 60대, 70대, 80대가 부끄럽습니다, 그죠? 예, 우리 화이팅 하시고. 아니 저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말 오히려 설득력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 STO나 이 가상자산은 지금 창업이 우리 한국 굉장히 중요한데 창직 문화로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단초예요. 개인들이서 창업하고 창직으로 해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고 아까 우리 블랙락을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제가 드릴게요. 블랙락이 미쳤다고 SEC랑 소송을 했겠나? 물론 블랙락이 이거 굉장히 이해한 게 있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마코비츠의 포트폴리오 이론이 있어요. 여기 아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자산을 편입할 때 기존의 자산하는 거 편입했을 때 기존 자산하고 대체 관계가 상관계가 굉장히 낮으면 그걸 편입하면은 동일한 위험 대비 투자 수익을 높일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미 증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눈 빠지게 전부 다들 지금까지 자산과 상관계가 낮은 걸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대체 자산이 계속 발달이 되고 있는 거고 부동산 시장이 커진 거고 그런 거거든요. 블랙락은 세계 최대 운용사예요. 계속 그걸 찾아야 돼. 어디서 찾았느냐? 결국은 이 가상자산과 디지털 자산 그다음에 STO에서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서운 SEC 미국 SEC랑 싸운 거고 소송에서 이긴 거고 법원이 왜 그 블랙락에 손을 들어줬겠어요? 시장이 미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 제대로 내요? 아니 우리 미래가 지금 지금 퇴직연금 지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개혁. 계속 그 조금이라도 0.1% 올려도 몇 조를 벌어들이는데 계속 그걸 찾아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자산이 그런 자산이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잘 활성화시켜서 이거 갖다 키우고 투자자도 이익을 얻고 이걸 통해서 창업 창직을 해가지고 고용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야지 맞죠, 그죠? 그리고 이런 법을 빨리 통과시켜 줘야지 엉뚱하게 뭐 딴 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갖다 우리가 좀 언론에서 오셨으면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렇게 해야 돼. 자, 장시간 감사합니다. 또 뒤에 세션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